자, 우리가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 그 둘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 얘기 살짝 끊어둔 다음에 그 다음에 클래스와 인스턴스 해가지고 두 주에 걸쳐서 내용을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같이 구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일단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름 측면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나왔던 게 소속관계랑 관련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클래스 프로그램 그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다가 내가 새로 이름을 도입하기 위한 데이터 이름, 코드 이름 내지는 타입 네임을 도입하기 위한 예를 들면 선언, 예를 들면 메서드 정의, 클래스 정의 같은 걸 적는다면 그 선언을 적어서 새로 도입한 이름은 프로그램 소속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름들 마우스 포인터로 갖다 댔을 때 툴팁으로 첫 줄에다가 다른 .java 파일 내용물들을 읽은 다음에 그 이름에 대한 소속 관계를 점점점 찍어가면서 우리한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java.lang.system이라든가 system.out라든가 등등 구경할 수 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속 관계랑 관련한 얘기 살짝 매무새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이름에 일종의 종류가 있다.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네 종류로 분할을 해서 우리가 구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짝 튀어나왔던 데이터 이름 값을 담았다가 꺼내 쓰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 도입할 수 있는 이름이죠. 그다음에 코드 이름 이제 뭐 파이썬으로 치면 함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일단 자바 동네에서는 메서드 이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타입 네임 타입 네임에는 이제 인트 뭐 굵은 글씨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그런 키워드도 존재하지만 스트링이라든가 스캐너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와 같은 클래스 이름도 타입 네임의 일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오로지 소속 관계만을 구성하기 위한 이름 우리는 그걸 직접 쳐본 적은 보통은 없기는 한데 예를 들면 자바, 유틸이라든가 등등이 일단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놓고 그 정도까지 구경하고 지금 이번 주로 넘어온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뭐 메모리랑 관련된 얘기, 뭐 자리랑 관련된 얘기가 살짝 등장을 했었고 오늘은 이제 요 자리 측면에서 다시 한번 클래스 얘기, 인스턴스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목이 클래스와 인스턴스였는데 단어 인스턴스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등장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LMS에다가 제가 그 6주차 예시들 해가지고 압축 파일을 올려둔 거 있는데 그걸 일단 적당히 바탕화면 같은 데다가 다운로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내 이클립스에 임포트할 예정이니까 압축은 풀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속 관계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포함 관계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보는 게 기본적인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스타트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지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양한 이름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볼 수 있다 얘기했었고 그래서 소속 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이름 소문자로 스타트하는 저런 친구들 있었고 일단은 얘네 말고도 당연히 형식 이름, 클래스 이름도 소속 관계로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full name 같은 느낌으로 그 친구의 소속 관계를 명시해 가면서 점점점 찍어가면서 적는 게 가능하다 정도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 그나마 자바 동네에서는 어떤 이름이 데이터 이름이면 데이터 이름, 메서드 이름이면 메서드 이름 이런 식으로 칼같이 구분을 해서 쓰는 편인데 예를 들면 뭐 파이썬이라든가 아니면 C++라든가 다른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하나의 이름이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 여러 곳에 속하는 경우도 꽤 많이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아예 모든 이름이 평등한 그냥 이름 같은 느낌으로 쓰고 있고 등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지금은 거기까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정리했던 건 요거예요. 요 점을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 sysout 자동 완성해가지고 우리가 적었던 system.out.println에도 점이 두 개가 찍혀 있는데 사실은 그 두 점이 의미가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타입 네임에다가 점을 찍고 이름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그 소속 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자바, util 같은 느낌으로 그런 친구들에다가 점 찍고 그 뒤에 이름을 적는 게 가능해요. 걔 소속 이름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런 풀네임 같은 어디 사는 누구와 같은 식으로 소속 관계를 명시해 가면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는 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뭐 파이썬 동네에서 random.randint라든가 time.sleep이라든가를 적어본 적이 있다면 일단은 얘는 뉘앙스가 그쪽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을 적고 점을 찍고 이름을 찍는 게 가능해요. system.out까지 적으면 out 자체가 데이터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름을 적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방금 전에는 println을 적었었고 println은 엄연히 out 소속은 아니에요. 마우스 갖다 대면 완전히 다른 java.io.printstream.println이라고 나옵니다.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 저항자리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 소속 이름을 적는 셈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것도 구경을 해봤잖아요. 프리미티브 형식이랑 레퍼런스 형식이랑 두 가지 살짝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 기억이 맞습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안 했다면 오늘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그 소속관계 인트한 다음에 점 찍으면 기본적으로 아무 이름도 튀어나오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시연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프리미티브 형식 자바 동네에 8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뭐 인트, 더블, 뭐 캐릭터라고 부르는 차 형식 등등. 그 다음에 불린 7글자로 하는 트루 폴스 나타내기 위한 불린 형식 그 정도 표를 우리가 구경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영상에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시험 기간에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프리미티브 형식, 미리 준비해둔 프라임한 형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친구들은 그런 자바 키워드로 형식 이름, 타입네임으로 도입해갖고 쓰는 이름들은 그 어떤 다른 이름들과도 소속관계를 구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제외하고 수식을 적긴 한데 레퍼런스 형식 값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고 그 다음에 거기다 점을 찍고 이름을 적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일부는 아무 수식이나 다 적을 수 있는 게 아닌 완전한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데이터 이름, 변수 이름, 뭐 스트링 한 다음에 그래요. 스캐너 형식 우리가 스캐너 형식 새로운 로컬 변수 이름 선언 적어본 적 있잖아요. 소문자의 수로 시작하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7글자 스캐너까지만 적으면 딱 봐도 이거 나중에 계산하면 스캐너 하나가 튀어나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의 수식을 완전한 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무슨 형식이냐, 무슨 값이 하나 튀어나오는 수식이냐를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메서드 호출식 같은 경우는 메서드 이름까지만 적으면 아직은 완전한 수식이 아닌 거예요. 메서드 이름까지 적고 괄호 열고 닫고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그 메서드의 리턴 값의 형식 수식을 적었다. 완전한 수식을 적었다라고 그때 이제 비로소 말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두면 그 아까 살짝 소개했었던 스캐너 점 넥스트 인투와 같은 데이터 이름을 적고 점 찍고 이름 적는 것도 요 수식 적고 점 찍고 이름 적는 거에 범주에 쏙 들어가게 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코프 얘기 뭐 이런 것들 이름의 형식, 수식의 형식, 그래서 데이터 이름의 형식 먼저 꼭 지정하도록 돼 있다. 그 다음에 메소드, 코드 이름에 대한 형식, 인수 형식이랑 리턴 형식 우리가 미리 딱 다 정해놓고 스타트하도록 돼 있다. 파이썬이랑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형식 이름, 타입네임에 대한 형식 존재하기는 한데 일단은 그러려냐고 넘어가자. 그 다음에 java.util.scanner 할 때의 그 자바랑 util 그런 친구들 소속 관계만을 구성하기 위한 이름들에 대한 형식은 우리가 논의하지 않는다 정도까지 얘기를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다 외우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랑 유사한 내용이 여러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동등하거나 약간 특색 있는 느낌으로 다르게 적용돼 있으니까 지금 한 번만 싹 구경해 놓고 다른 수업들 이어서 들어보시면 그럭저럭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요 정도로 지난주에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바 동네 다양한 이름들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이제 자리 측면에서 메모리 위 자리 측면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요 4 중에 어떤 친구가 요 자리 측면 메모리 위 어딘다가 숫자를 저장을 해뒀다가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거랑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거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 지금 힌트 다 나왔잖아요. 그래요. 오늘은 주로 요 데이터 이름에 대한 맥락을 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이제 데이터 이름, 넘버 자리와 같은 느낌으로 복선을 깔아뒀으니까 오늘 본론을 지난주 거랑 빗대어 가면서 견주어 가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론 내용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그 이클립스 켜신 다음에 아마도 지금 우리 2주차 때 만들었던 헬로월드라고 이름 붙였던 그 자바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자바를 한번 열어봅시다. 우리가 그 당시에 했던 내용 끝까지 다 진행했다면 이 파일에는 지금 요거 닫아뒀던 거 더블 클릭하면 여실 수 있어요. 프로젝트. 그러시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while문 한도 끝도 없이 실행하는 while문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그 sysout 해가지고 두 줄에 걸쳐서 우리가 적어놓은 걸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지금 이게 없다라면은 즉석에서 만들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그래서 얘 굳이 컨트롤 F11 누를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컨트롤 F11 누르면 헬로 월드를 한도 끝도 없이 출력하고 굳이 우리가 그 콘솔 탭에서 빨간색 네모 눌러서 터미네이트 시켜줘야지 이제 드디어 조용히 하는 그런 느낌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살짝 갖고 놀면서 스타트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갖고 놀 거냐? 지금 적혀있는 while문 내용물을 이런 느낌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일단 위에 거랑 아래 거 똑같이 생겼을 건데 아래 문장의 OUT 이름을 데이터 이름이죠. ERR 세 글자로 바꿔주세요. 이 이름도 시스템 소속이기 때문에 유효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리터럴이라 부른다 그랬잖아요. 요 느낌표를 물음표로 바꿔주세요. 아래 거를. 그래서 윗줄 실행하면 느낌표가 출력될 겁니다. 아랫줄 실행하면 물음표가 출력될 거예요. 다만 중간에 지금 데이터 이름 하나를 바꿔 끼인 거예요. OUT 대신에 ERR을 바꿔 낀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F11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OUT 대신에 ERR 적고 느낌표 대신에 물음표 적는 겁니다. 안녕 세상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F11 눌러서 저장하고 실행해 보시면 조금 오묘한 결과가 나오는 걸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나오면 정상입니다. 지금 막 불그스름한 느낌의 검붉은 느낌으로 지금 우리한테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음표, 느낌표, 물음표, 느낌표, 물음표, 느낌표 잘 나오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적당히 하나씩 자, 우리 그 순차 생각하면 while문 실행할 때 항상 위에 거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아래 거 실행하고 다시 올라와서 위에 거 실행하고 아래 거 실행하고 와 같이 그래서 느낌표, 물음표, 느낌표, 물음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출력을 하는 게 일단 정상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검은색 나왔다가 빨간색 나왔다가 막 울긋불긋 하잖아요. 그럭저럭 잘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이 친구를 한번 죽여보세요. 빨간 네모를 눌러갖고 이제 좀 그만 해봅시다. 해보시면 의외로 지금 물음표 느낌표 느낌표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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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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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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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전혀 출력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느낌표 한 번 물음표 한 번 순서대로 출력이 되는 게 순리에 맞는 거란 이치에 맞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위에 문장 먼저 실행하고 그게 다 끝나야 아래 문장을 실행하는 게 정석이니까요. 근데 지금 출력 결과는 전혀 그렇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물음표 잔뜩 나오고 느낌표 잔뜩 나오고 심지어 이게 30번 30번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패턴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느낌표 4번만 하고 다시 물음표 출력하고 막 이러고 자빠져 있는 걸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클립스의 콘솔 탭에서도 저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차이점은 지금 그래요. 물음표를 출력한다랑 느낌표를 출력한다는 우리가 정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직접 요 메소드 호출시 괄호 안에다가 서로 다른 리터럴을 적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 출력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물음표는 우리 콘솔 탭에서 빨간색으로 나오고 느낌표는 검은색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닙니다. 지들 마음대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목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라 물어보면 우리는 아까랑 차이점이 데이터 이름만 딴 걸로 바꿔 낀 거예요. OUT를
적고 점 찍고 프린트LN을 한 게 아니라 ERR을 적고 점 찍고 프린트LN을 했더니 오직 그 차이 하나 때문에 지금 원래 검은색으로 보여주던 걸 붉은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력 순서도 지금 우리가 예상하던 그 일정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출력하는 게 완전히 개 박살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버전이랑 아래 버전 우리가 OUT를 ERR로 바꿔 적기는 했어요. 그게 스노우볼이 지금 다른 곳에도 시스템이라는 이름, 프린트LN이라는 이름에도 영향을 끼쳤냐고 물어보면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시스템은 위에 버전이랑 아래 버전 둘 다 동일한 이름, 동일한 클래스 이름을 쓴 셈이에요. 그 다음에 그 OUT.println이랑 ERR.println 역시나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시면 동일한 설명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른 분이 만들어 두신 완전히 똑같은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주식을 적어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어딘가에 그 println에 대한 메서드 정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동일한 위치에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동일한 내용물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이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진짜로 요 두 이름은 위에 버전, 아래 버전이 완전히 동치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OUT랑 ERR 둘 다 시스템 소속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 둘 형식이 동일합니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둘 다 프린트 스트림 형식 데이터 이름이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OUT 하고 적은 이름이나 ERR 하고 적은 이름이나 둘 다 프린트 스트림 소속 메서드 이름을 적은 셈 쳐주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거 안에 들어있는 거 둘 중에 하나를 골라가고 꺼내고 걔네 둘의 형식은 똑같아요. 걷다가 점 찍고 동일한 메서드 내용물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의 실행 양상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짝 한 발자국 더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OUT랑 ERR 형식은 같단 말이에요. 그렇긴 한데 그 OUT 안에 들어있는 거, ERR 안에 들어있는 거 좀 더 얘기하면 그 안에 각각 포함되어 있는 각 필드 자리에 담겨 있는 값이 데이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메서드 줄식 계산 내지는 메서드 내용물 문장의 실행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설명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상한 내용 나와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면 일단 저랑 같이 임포트 한 다음에 그러면 프로젝트가 2개 들어있을 거예요. 1번 프로젝트 내용을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고 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디 봅시다. 임포트 하는 방법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 패키지 익스플로러 적당히 빈 땅에 우클릭하고 임포트 누르신 다음에 그러면 아마 지난주에 요거 했기 때문에 요 존재하는 프로젝트 어쩌고 제너럴 탭 안에 들어있는 거 얘가 선택이 돼 있을 거고 넥스트 한 다음에 셀렉트 아카이브 파일 한 다음에 찾아보기 하고 저는 지금 바탕화면에 던져놨어요. 그래서 6주차 예시들 열기 하면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프로젝트 2개가 체크가 돼 있는 채로 목록에 뜨면 성공이에요. 그럼 이제 그냥 엔터 치면 임포트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임포트가 끝나면 여러분 이클립스의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제가 만들어 놓은 자바 프로젝트 2개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헬로월드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고 그다음에 2번도 닫아버리고 1번 먼저 한번 같이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java 파일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타스크즈 탭 열어봤죠? 그래서 제가 투두 4글자를 붙여서 주석을 구성해둔 그 줄을 이클립스가 쫙 조사를 해서 맨 밑에다가 목록을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좀 더 복잡한 코드 보여드린다든가 할 때는 그때는 이제 투두 1번, 투두 2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갖고 준비를 해둘게요. 그러면 여러분 중간에 살짝 딴 데 갔다 오더라도 자 지금 3번 보고 있으니까 여기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면은 요 타스크즈 탭에서 더블 클릭만 하시면 바로 그쪽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program.java 말고도 myclass.java, myclass2.java 이렇게 2개가 .java 파일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 더블 클릭하시면 각각
이름에 대한 마이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 마이 클래스 2에 대한 클래스 정의가 각각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에 있는 거 먼저 가봅시다. 마이 클래스 좀 잡아보시면 그래서 여기는 그냥 예시라서 되게 무미건조한 이름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마이 클래스 새로운 클래스 이름입니다. 새로운 타입 네임이요. 마우스 갖다 대시면 얘는 지금 그 어떤 정의 중괄호 에도 들어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클래스 마이 클래스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걸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마이 클래스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마이 클래스라는 새로운 이름에 대한 클래스 정의 중괄호 열고 닫고를 적어놨고 그 중괄호 안에서 지금 얘는 int 넘버 세미콜론 같은 느낌이잖아요. 퍼블릭은 일단은 그러려니 합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로컬 변수 선언이라고 불렀던 거를 여기다가 지금 적어둔 거예요. 여긴 근데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은 아닙니다. 다만 마이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은 맞아요. 일단 요 넘버 같은 요런 친구들을 자바 동네에선 필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우스 갖다 대보시면 이 친구는 우리한테 이클립스가 int 형식 필드 이름이고 또한 마이 클래스 소속 이름입니다 라고 점을 붙여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프린트 넘버 같은 경우는 얘는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내용물이 붙어 있는 걸 봐서는 우리 이전에 몇 번 적어본 적 있는 메서드 정의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풀네임은 마우스 갖다 대시면 우리가 직접 마이 클래스 점을 메서드 정의 첫 줄에 적은 건 아니지만 이클립스가 알아서 이 친구 마이 클래스 소속 프린트 넘버인 것 같아요와 같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인수는 안 받고 리턴 형식은 보이드라는 느낌으로 지금 적어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뭐하냐? 그 시스아웃 한 다음에 마지막에 엔터 치는 것 제외하고 프린트 메소드 5줄씩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넘버에 담겨있는 값을 출력하겠어와 같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살짝 보시면 이 넘버는 그 우리 스코프 얘기할 때 중괄호 하나 밖에 있는 저 바로 가까운 데 있는 저 이름 우리가 필드랍시고 선언 적어서 도입해놓은 그 이름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얘는 결과적으로 넘버에 담겨있는 int 값을 콘솔 탭에다가 출력을 해줄 겁니다. 나쁘지 않죠? 별거 없죠?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소속 관계를 직접 디자인을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이름을 마이 클래스 소속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 그 마이 클래스라는 이름에 대한 정의 중괄호가 반드시 내 자바 프로젝트, 내 .자바 파일들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괄호 안에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선언 내지는 메서드 정의 내지는 뭔가를 적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거에 대한 두 가지 단상을 지금 확인했다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그렇고 그럼 이제 마이 클래스 2를 한번 봅시다. 이 친구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걸 지난주에 설명을 안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요즘 아물가물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제가 요 .자바 파일 내용은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약간만 글자들을 추가를 해서 완성을 해뒀어요. 그래서 일단 이름의 의미라든가 그런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차이점은 자 아까 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단축키를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자바 파일만 마이 클래스 .자바 봅시다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마우스로 직접 요 머리통을 클릭을 하시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다른 개발 도구라든가 등등에서는 이제 그거 있잖아요. Alt 탭하면 이런 식으로 윈도우 기준으로 열려있는 창들 중에 하나를 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게임 하다가 Alt 탭 해가지고 막 공략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컨트롤 탭을 누르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 다른 창을 본다거나 할 때 컨트롤 탭을 자주 씁니다. 근데 이클립스는 그 컨트롤 탭을 지원을 하나? 제 기억으로는 안 했던 걸로 기억해요. 무시당했습니다. 컨트롤 탭 눌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키보드를 써서 내가 지금 요 마이 클래스 2 말고 마이 클래스 .자바를 바로 보고 싶다 할 때는 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페이지 업이랑 페이지 다운을 누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업 하면 왼쪽, 페이지 다운 하면 오른쪽에 열려있는 파일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별거는 아니죠. 여러분 노트북에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없다.
뭐 그러면 마우스로 클릭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지금 살짝 차이점이 마이클래스 점 잡아보시면 여기는 전부 다 주석이 여기저기에 적혀있긴 한데 녹색으로 그 주석을 표현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면 마이클래스 2점 잡아는 지금 머리통에 있는 거 보시면 얘는 뭔가 퍼렁색 주석이 지금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 달라요. 자,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는 일단은 그러려냐고 넘어갑시다. 지금 녹색 주석이랑 다른 주석, 다른 색의 주석을 지금 여기저기 칠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고, 그래서 마이클래스 2 역시나 새로운 타입 네임을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안에다가 지금 보시면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필드 선언, 메서드 정의를 적어놨습니다. 근데 아까랑 차이점은 여기는 이전에 우리가 그 메인이라든가 왼쪽에 항상 붙어 있었던 그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선언 왼쪽에 붙여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넘버는 이제 스태틱 필드가 됩니다. 스태틱 막 그 정적 막 그 정도로 보통 번역하는 아무튼 스태틱한 친구예요. 그다음에 이 친구 역시나 소속 관계상으로는 풀 네임은 마이클래스 2점 넘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까 전이랑은 다르게 이클립스가 한글 패치를 했는지 우리한테 한국말로 뭔가를 씨부리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클립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는 스태틱 필드예요. 친절한 친구인 것 같아요. 풀 네임은 이거인 듯 마우스 갖다 대봐요. 지금 보시면 요 위에 파란색 주석으로 적어둔 내용을 내가 이 이름에 대한 툴팁 보여줘라고 마우스 갖다 댔을 때 이클립스가 읽어놓고 그거를 복붙해가지고 노란색 툴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란색 주석은 여러분이 어디다 적을 수 있냐?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바로 그 순간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 한 줄은 지금 새로운 이름, 필드 이름 넘버를 도입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다가 이런 느낌으로 파란색 주석을 적어둘 수 있어요. 파란색 주석을 적는 방법은 자 자바 동네에서 여러 줄짜리 주석 적고 싶을 때 이렇게 슬래시 별하고 스타트하고 별 슬래시로 끝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슬래시 별로 스타트할 때 별을 하나를 더 칠 수 있어요. 슬래시 별별로 스타트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클립스가 아 이거 파란 주석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물론 색상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 아무튼 여기 적어놓은 내용은 내가 기록해뒀다가 나중에 툴팁으로 보여줘야 되는 이 새로운 이름에 대한 설명이구나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시면 마이클래스 2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바로 그 줄 위에다가 여기도 역시나 파란색 주석을 달아놨단 말이에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마우스 갖다 대시면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마이클래스 2에 대한 설명으로서 파란색 주석 내용을 복붙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그럭저럭 유용한 기능이겠죠. 여러분 프로젝트 한 달 동안 만들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필드 선언, 메서드 정의 적어놓고 그 필드 이름, 그 메서드 정의, 그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5줄씩 사용하는 건 다음 주 이후가 될 수도 있어요. 미래의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 내가 지난주 이거 왜 여기다 만들어놨지? 쓸모없어 보이는데 지우자. 막 이러고 과거의 나랑 현재의 내가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내가 미리 요거 나중에 이런 용도로 쓰라고 미리 도입해 둔 거임. 지우지 마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파란색 주석을 달아두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나와 소통해 가면서 한 달의 기간 동안 전체 프로그램을 각각 부분별로 잘 만들어 두고 마지막에 걔네들을 조합해서 여러분의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멋진 게임 하나를 만들고 종강을 맞이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고 자 이전에 우리 프린트앤 마우스 갖다 댔을 때 시스템 마우스 갖다 댔을 때 역시나 영어로 막 설명해 줬잖아요. 걔네들도 어딘가에는 시스템이라는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시스템이라는 이름에 대한 파란색 주석이 달려 있었던 것이고 그걸 이클립스가 읽어서 우리한테 툴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자바 동네는 유니코드인가 뭔가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한글로 요 파란 주석 설명을 달아주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얘는 조금 부차적인 거고 지금 우리는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여기는 붙어있고 마이클래스 2에는 붙어있고 마이클래스 n은 각각의 필드 이름, 메서드 이름에 붙어있지 않다라는 게 지금 중요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지금 보시면 이 아래에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프린트 넘버, 메서드 정의 아까 거 복붙해갖고 그대로 들고 온 다음에
왼쪽에 스태틱 하나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아요. 여기서의 넘버도 저 위에 선언 적어서 도입해둔 그 필드 이름 넘버를 쓴 셈입니다. 그다음 얘도 마우스 갖다 대면 myClass2 소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만 스태틱이 붙어있기 때문에 얘는 스태틱 메서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정도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넘버는 여전히 위에 있는 여기서 도입한 이름 넘버입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java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당연스럽게도 메인은 우리 이전에 마우스 갖다 대본 적 있잖아요. 메인은 프로그램 소속이 맞습니다. 왜냐? 프로그램 클래스 정의 준 거로 안에 저 메소드에 대한 메소드 정의 적어놨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메인은 굳이 말한다면 스태틱 메소드인 것 같아요. 인수는 하나 받는 건데 뭐 잘은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지금 int number 세미콜론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어디다 적어놨냐라 물어보면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 적어둔 게 아닙니다.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 적어봤어요. 우리가 이전에 적었던 선언들 대부분 이런 느낌으로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다가 소위 로컬 변수 이름으로써 적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말한다면 얘는 필드는 아닙니다. 마우스 갖다 대보시면 얘에 대한 소속 관계 구경할 수 있을 거잖아요. 넘버라는 이름에 대한 소속은 마우스 갖다 대면 우리한테 그 어떤 점도 넘버 왼쪽에 적어주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int 넘버입니다. 이 친구는. 다만 이 넘버라는 이름은 프로그램 소속 메인 메소드 정의 중괄호 안에 적혀 있다와 같은 느낌으로 뒤에다가 사족을 다는 형태로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버는 프로그램 정의 중괄호 안에 적어두긴 했지만 전체 규모 관점에서 그 중괄호 안에 어딘가에 적어두긴 했지만 프로그램 소속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메인 정의 중괄호 안에 적어두긴 했지만 메인이 메서드 이름이기 때문에 얘는 메인 소속 또한 아니에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요 로컬 변수 선언 위에다가 파란 주석을 분명히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한테 지금 복붙해서 보여주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요 로컬 변수 이름 이 중괄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굳이 그걸 바로 위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복붙해서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럼 방금 전 거는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살짝 본다면 자 볼게요. myClass2 하면 다른 .java 파일에 선언을 적어서 도입해둔 이름을 우리가 여기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이 넘버 뭐였지?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우리가 미리 적어둔 힌트를 이클립스가 대신 읽어서 여기다가 지금 뿌려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요 int number 세미콜론 요걸로 도입한 로컬 변수는 절대로 다른 .java 파일에서 쓸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 로컬이니까요. 말 그대로 이 동네 안에서 이 중괄호 안에서만 쓰는 걸로 약속돼 있는 이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툴팁 기억해뒀다가 그것도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클립스가 그런 복잡한 짓을 해주지 않는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기는 int number 세미콜론 하고 있고 뭐 스태틱도 안 붙어 있고 퍼블릭 같은 것도 안 붙어 있습니다. 붙여보시면 다 꺼지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걷다 3 담고 그 다음에 출력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하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3을 출력해 줄 겁니다. 3을 출력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위에랑 아래에 지금 투두 해갖고 주석을 지금 붙여놨는데 일단은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소속 관계에 대한 복습입니다. myClass.number랑 myClass.printNumber는 둘 다 myClass 소속 이름이에요. myClass2에 대해서도 동등한 느낌으로 number라는 이름, printNumber라는 이름이 지금 소속돼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은 각각 왼쪽 거 넘버는 필드 이름이다라고 소개를 했고 오른쪽은 뭐 늘 봐왔던 메서드 이름이잖아요. 이 둘은 그 메인 메서드 정의 내용물 중괄호 안 같은 거기다가 선언을 적어서 도입한 이름들과는 약간 별격으로 지금 취급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마지막에 봤던 메인 중괄호 안에 선언 int number 세미콜론 적어서 도입한 이름 넘버는 필드 이름은 아닙니다.
쟤네랑은 완전 다른 친구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고, 걔네들을 보통은 이제 로컬 이름 내지는 로컬 변수 이름이라 부른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바에서는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 메서드 정의를 그냥 대놓고 적는 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메서드 이름이라고 말하는 건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것 같아 보이니까 그냥 로컬 변수 이름을 보통은 적어두죠. 그것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봤듯이 로컬 이름들은 그 선언이 적혀 있는 그 메서드 이름, 지금 같은 경우는 메인이에요. 메인 소속은 아니에요. 그래서 풀네임이 program.main.number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넘버가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네임, 다른 어딘가에 적혀 있는, 다른 정의 중괄호 안에 적혀 있는 이름을 쓰고 싶을 때, 다른 소속 이름을 쓰고 싶을 때 우리가 풀네임을 찍는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여기 선언 적어서 도입한 이름 넘버는 그 어떤 다른 곳에서도 쓸 수가 없도록 물리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막혀있기 때문에 소속 관계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란색 주석 복사 붙여넣기도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field라는 새로운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field는 영어로 field입니다. 그래서 자바 동네에서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이면서 다른 정의 중괄호 바깥에다가 데이터 이름 선언을 적으면 그 이름은 그 클래스 소속 필드 이름이 돼요. 방금 전 봤던 넘버들은 각각 마이 클래스 소속 내지는 마이 클래스 2 소속 필드 이름으로서 도입된 셈입니다. 그래서 필드 선언 자체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적었던 선언들이랑 대충 유사한 느낌으로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형식 뭐 담을 필드 이름이냐 데이터 이름이냐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름 여러분이 직접 정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넘버였지만 여러분 원한다면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새로운 이름의 필드에 대한 필드 선언 얼마든지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걔는 인트 값 담는 애가 아니라 더블 값 담는 애야. 형식도 여러분이 직접 정할 수 있어요. 아무튼 거기까지 적어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기서 필요하다면 는을 적고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맨 처음에 뭐를 담고 스타트 할 거냐까지 정해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언이니까 마지막에 꼭 세미콜론 찍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int 형식 필드 자리에는 int 값 하나를 담을 수 있습니다. 방금 봤던 그 넘버에도 3을 담거나 5를 담거나 할 수 있어요. 아무튼 둘 중에 하나를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자, 데이터 이름으로서 우리가 다룬다고 할 때 그게 로컬 변수 이름이냐 필드 이름이냐는 그 이름 자체의 사용 양상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이 중괄호 안에서만 int 값을 다루기 위한 이름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이름이냐 차이는 있을 망정 그게 int 형식 데이터 이름이다 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int 값을 새로 담거나 담아놨던 int 값을 꺼내오거나 동일한 사용법을 가져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필드 선언 내지는 메서드 정의 첫 줄 적절한 자리에 스태틱을 붙여두는 게 가능합니다. 자바 같은 경우는 로컬 변수 선언에다 스태틱 붙이는 거는 제 기억이 맞다면 안 됐거든요. 요즘 버전에서 시켜줄까? 저 한번 이거 해볼게요. 스태틱 다행히도 즉시 꺼지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로컬 변수 선언에는 스태틱을 못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드 선언이랑 메서드 정의의 첫 줄에 스태틱을 붙여두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필드랑 메서드는 각각 스태틱 필드, 스태틱 메서드가 돼요. 그럼 이제 스태틱을 안 붙인 거는 뭐라고 호칭하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노멀 필드, 노멀 메서드라고 할까요? 이 친구는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는 non-static field, non-static method라고 적어놓고 발음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자바 동네에서는 보통을 요거를 요 static 왼쪽에 빼기를 한 다음에 non-static으로 장음으로 읽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수업에서는 귀찮으니까 한국 사람들 장음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여러분 초중고 시절에는 그 눈이랑 구분해서 선생님이 가르쳤습니까? 그래서 빼기는 우리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귀찮으니까 그냥 난스태틱이라고 적어두도록 할게요. 아무튼 의미 관점은 스태틱을 붙이지 않는 필드 메서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우리 코드로 돌아가서 요 각각의 필드 이름들, 메서드 이름들을 살짝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위에 거는 뭐 얘는 지금은 뭐 그러려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래 걸로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적당히 17줄 밑에 엔터키 조금 친 다음에 그 방금 봤던 마이 클래스 소속 이름 넘버, 마이 클래스 소속 프린트 넘버, 그 다음에 마이 클래스 2 소속 이름들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한번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아이고 마이 클래스라는 이름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적을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얘 소속이니까 점 찍어보시면 웬걸 지금 아무것도 튀어나오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이 클래스 타입 네임 적고 점 찍으면 우리 봐봐요. 시스템 한 다음에 점 찍으면 별의별 거 다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마이 클래스하고 점 찍었더니 우리가 정하지 않은 클래스라는 키워드만 지금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얘는 보니까 녹색으로 동그라미고 비어있는 동그라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라고 지금 빨강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마이 클래스 소속 non-static 필드 이름인 이 넘버를 지금 쓰고 싶어서 여기서 그 친구의 full name을 찍었어요. 일단 지금은 full name을 찍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 다른 소속 이름이니까요. 근데 우리한테 목록을 보여주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시켜볼까요? 넘버는 3, 이건 저만 할게요. 하면 여전히 빨간 줄로 꺼지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 메시지를 뺐는데 아이고 뭔가 복잡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당연히 프린트 넘버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마이 클래스 형식 로컬 변수 선언을 하나를 적어두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점을 찍고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마치 system.out까지 한 다음에 점 찍는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같이 해봅시다. 마이 클래스 형식 값 하나를 담을 수 있는 뭐 MC 정도로 갈게요. 한 다음에 뭐 new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한 다음에 엔터 치고 세미콜론 하는 식으로 우리 그 스캐너 하나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마이 클래스 MC는 new 마이 클래스 괄호를 닫고 해갖고 잘은 모르겠지만 새로운 마이 클래스 덩어리 하나를 만들어서 MC에다 담아두고 다음으로 넘어가겠다 같이 선언을 적어둔 거예요. 로컬 변수 선언이긴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점을 찍으시면 이제는 드디어 넘버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MC하고 점 찍으면 이런 느낌으로 목록에서 이름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텅텅 비어있는 넘버라는 이름 그 다음에 꽉 찬 동그라미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얘네들의 공통점은 지금 S가 붙어있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넘버라는 이름 다행히도 잘 적혀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nt 형식 데이터 이름입니다. 필드 이름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고 그 빼기 한 다음에 오른쪽은 아마도 마이 클래스 소속 이름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 우리가 직접 정하지 않은 이상한 이름들도 있긴 한데 아무튼 대문자 P로 시작하는 프린트 넘버도 여기 숨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걔는 우리가 리턴 형식이 void 잘은 모르겠지만 이걸로 지정해놨고 그 다음에 역시나 마이 클래스 소속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기서 이름 넘버를 찍을 수 있고 걷다가 3하고 세미콜론 해서 성공적으로 non-static field에다가 3을 담는다와 같은 느낌의 는 수식을 적고 세미콜론 찍어서 문장을 완성을 할 수 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MC.하고 메소드 출식도 적을 수 있겠죠? 프린트 넘버 하고 엔터 치면 바로 세미콜론까지 자동으로 찍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컨트롤 F10을 눌러서 실행하시면 아마 위에 것 때문에 3이 출력될 거고 얘 때문에 역시나 3이 또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MC.number에 담겨있는 값을 프린트할 예정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3이 두 줄에 걸쳐서 예쁘게 출력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싸하죠? 잘은 모르겠는데 스태틱이 안 붙어있는 필드 이름, 메서드 이름을 쓰려면 이런 식으로 그냥 타입 네임 적고 점 찍는 식으로 우리가 소속 관계만 명시한다고 그 이름들을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대신에 우리는 계산하면 마이 클래스 하나가 튀어나올 만한 마이 클래스 형식 수식을 대신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점 찍었더니 그때는
우리한테 목록으로 예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S가 아이콘에 붙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non-static field, non-static method였을 것이다라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myClass2를 한번 봅시다. myClass2는 일단은 소속 관계만 명시를 해봅시다. 여기다 점 찍으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목록에 바로 튀어나옵니다. myClass2 소속 이름이 넘버랑 프린트 넘버 각각 필드 이름, 메서드 이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거는 지금 전부 다 S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우리가 스테이트 붙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중에 넘버를 고르고 걷다가 3을 담는다. 그 다음에 myClass2 print number 해서 myClass 소속 넘버에 myClass2 소속 넘버에 담겨 있는 그 값을 프린트하겠다 같은 느낌으로 메소드 주식을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저장하고 실행하면 뭐 안 봐도 뻔하죠. 333 이제 세 줄에 걸쳐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static field, static method는 굳이 우리가 수식을 적지 않아도 소속 관계만 명시해도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방금 전에 myClass.number 할 때는 우리한테 꺼지라고 얘기했거든요. 즉시 빨간 줄 그어줬습니다. 이클립스가 이건 저기 있는 선언 내용만 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해가지고 즉시 빨간 줄 그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 둘은 지금 허용을 해줬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 static field 이름, static method 이름을 수식을 적고 점을 찍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건 저만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myClass2 형식 로컬 변수 한 다음에 new myClass2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mc2.number 하면 지금 일단 점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mc2 하니까 s가 안 붙은 애들도 목록에 나와요. 아까랑 똑같죠. 우리가 정한 이름들은 아닙니다. 근데 s가 붙은 우리가 직접 도입한 필드 이름, 메서드 이름은 역시나 목록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넘버하고 는 5 해볼게요. 그 다음에 mc2.print number 하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지금 빨간 줄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이클립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건지 노란 줄을 대신 그어줍니다. 그래서 경고예요. 노란 줄은. 아 제발 인간 놈들아 하면서 시켜주긴 할 건데 실행시켜주긴 할 건데 문제는 없는데 제발 이렇게 코드 짜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경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한번 갖다 대보면 그래서 static field는 should be가 들어갔어요. 제발 좀 님들 하면서 그래서 static한 느낌으로 저 필드 이름을 사용해 줬으면 좋겠네요와 같이 우리한테 경고를 내뱉는 걸 볼 수 있어요. 굳이 수식 적고 점 찍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지금 봐봐요. 저 MC2라는 이름 쓰기 위해서 지금 새로 myClass2 덩어리 하나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인질 같은 느낌으로 잡아둔 겁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넘버라는 이름은. 그런 인질이 없어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경고를 뱉고 있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아니 그러면 어디 봅시다. 나한테 할 수 있는 고치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시킨 대로 하면 망해요. 그러니까 대충 가능은 한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왜냐? 스태틱 필드 이름, 스태틱 메서드 이름 같은 경우는 그냥 소속 관계만 명시해서 적어도 완전히 동등한 느낌으로 쓸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경고가 붙어 있었잖아요. 거기서 5하고 프린트 넘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3 담겨 있던 바로 그 자리에 5를 담습니다. 동일한 스태틱 필드 넘버 자리에 5를 담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걸 프린트 할 거예요. 동일한 메서드 내용으로 실행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구경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위에 거 투두가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얘는 조금 이따 설명이 나올 테니까 그때 살짝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는 쿨하게 스킵을 합시다. 자, 얘기 돌아와서 볼게요. 일단 non-static field 이름, non-static method 이름은 단순히 소속 관계를 명시해 가지고는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당 field 내지는 메서드가 직접 소속돼 있는 지금 같은 경우는 myClass 형식이에요. 그 형식 완전한 수식을 적어야 됩니다. 계산하면 myClass 하나가 뿅 하고 튀어나올 만한 예쁜 수식을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점을 찍고
그 뒤에 non-static field 이름, 메서드 이름을 적어서 큰 수식을 구성을 해야만 유효하게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non-static method, 지금 프로그램 클래스 정의 안에 inner라는 이름의 클래스 정의가 있고 지난 시간에 살짝 봤죠. 그 안에 있는 엄청 복잡한 이름 있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건 static method였던 걸로 기억하고, 아무튼 거기에 non-static method print라는 이름에 대한 메소드 정의가 적혀 있었다라면, 얘는 프린트는 프로그램 소속이면서 또한 inner 소속인 거잖아요. 근데 이 프린트라는 이름에 대한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을 적을 때는 프로그램 소속 수식을 적으면 그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이너 형식 수식을 적어야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좀 디테일에 해당하는 거니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non-static field method 이름을 유효하게 적고 싶다면 반드시 점 연산자를 곁들여야 되고 점 왼쪽에 수식을 적어야 돼요. 어떤 수식? 그 필드, 그 메서드가 직접 소속되어 있는 그 클래스 형식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그 클래스 형식 값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어야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non-static은 그래요. static은 그런 거 일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완전한 수식 대신에 그냥 그 클래스 이름을 직접 대신 적고 점 찍고 소속 관계만 명시해서 쓰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굳이 myClass2 점 해가지고 소속 관계를 명시했던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기보다는 나는 이 중괄호 안에서 도입해 놓은 이름 넘버가 아닌 저 멀리 다른 클래스 정의에서 도입해 놓은 이름 넘버를 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우리 그 위에 로컬 변수 이름 넘버에 대한 선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맨땅에서 넘버 6글자 적으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이 로컬 변수 넘버를 쓴 셈 쳐줍니다. 근데 당시에 우리의 목표 그게 아니었어요. myClass2.java 안에서 myClass2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 적어둔 그 static field 이름을 쓰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myClass2.number라고 적었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요거는 아까 부각을 안 하긴 했는데 여러분 요거 두 가지 버전 적어놨다라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클립스도 이 두 가지 이름이 쓰임새가 사용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세요. 일단 우리의 이클립스는 필드 이름들, 데이터 이름들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칠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메서드 이름은 그냥 노말 색깔로 칠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빛의 버전을 쓰고 있어서 거무튀튀한 색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 변수 이름 같은 경우는 약간 누리끼리한 약간 브라운 느낌의 칙칙한 검은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일단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중요한 차이점이 non-static field 이름, non-static method 이름은 그냥 보여줘요. 반면 static field 이름, static method 이름은 지금 보시면 이탈릭체로 그 컨트롤 I 하면은 옆으로 기울일 수 있잖아요. 기울임체로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클립스도 이 이름 사용 방법이 이게 스태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친절한 친구죠. 이클립스도 어엿한 자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막 과제 같은 거 출제할 때 여러분한테 이런 디테일까지 다 살려서 출력하세요 하고 여러분들한테 과제 내면 싫어할 거잖아요. 그죠? 그냥 출력하는 게 낫죠. 근데 이클립스 만드신 분들은 굳이 시간을 내서 어떤 이름은 파란색으로, 어떤 이름은 검은색, 거무튀튀한 회색으로, 어떤 이름은 기울임체로, 어떤 이름은 그렇지 않게, 이거 전부 다 생으로 이 부분 다 때려 박아갖고 만드신 걸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아마도 엄청 귀찮으실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이걸 해주셨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바 코드 적을 때 저런 이름들을 구분해 가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글자로 표현하고 있다라 생각하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진행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은 뭐 그냥 선언 내지 수식 문만 적고 지금은 오류 안 나는 것 같네요. 지금 빨간 줄이네요. 이건 왜 노란 줄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등등만 살펴봤지만, 자, 일단 수식인 만큼 계산하면 기본적으로 유효한 myClass 형식 값이 나와야지 그 이후 작업이 유효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지금은 요거 살짝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면 자, 이건 저만 할게요. 우리가
MC에다가 유효한 뭔가를 집어넣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선언에서 새로운 덩어리 만들어 놓고 스타트한다라는 내용을 제가 지금 지운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한테 얼마든지 빨간 줄을 그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MC 계산하면 뭔가 튀어나오지 않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마이 클래스 형식 값이 나올 만한 수식, 완전한 수식을 적는 것만으로는 이 두 문장은 목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한 마이 클래스 형식 값이 튀어나올 만한, 이 시점에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어야지만 우리는 원래 목표대로 non-static build, non-static method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마이 클래스 형식 값이라는 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우리는 지금 new 수식인가 뭔가 구경했지만 그 친구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새로운 덩어리에 이로가 앉아 있는데 덩어리 수놀이 말이잖아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초에 마이 클래스 형식 값이란 게 도대체 뭐냐를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트 형식값, 더블 형식값, 뭐 스트링 형식값 그 정도는 상상할 수 있겠는데 요 마이 클래스 형식 값이라는 거가 도대체 뭐냐에 대한 질문을 이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에 두고 요 뒤에는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 여는 거 시작하니까 여기서 살짝 쉽시다. 방금 살짝 들었던 내용 머리에 담아둔 채로 요 두 번째 프로젝트를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친구 열어두시면 아이고 어딨냐? 그래서 얘는 왜 오류야? 어디가 오류니? 오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닫아버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친구를 열어서 구경해 봅시다. 그래서 얘도 지금 .java 파일을 3개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캐릭터 한 명 한 명에 대한 정보를 담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주석 달아놨고, 그래서 캐릭터 한 명에 대한 이름이 뭐니 등등을 지정할 수 있는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 하나 해놨고, 그 다음에 그 캐릭터 2명이 싸우는데 어떻게 싸울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메서드, 듀얼이라는 이름에 대한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가 들어있는 아레나라는 이름의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가 적혀있는 .java 파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java는 그런 느낌의 클래스 정의가 이미 준비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두 캐릭터를 준비하고 걔네 둘을 경기장에서 싸움을 붙이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동작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살짝 구경해 주시고 그러는 동안 저는 살짝 슬라이드를 나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 목표가 캐릭터 정보 두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걔네 둘을 싸움을 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경기장에서 싸움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정의 2개가 지금 추가로 적혀 있는 상태고, 중요한 코드는 제가 미리 적어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캐릭터 한 명에 대한 정보는 어떤 거 쓸 거냐. 일단 여기서는 그냥 단출하게 그 친구 이름이랑 같이 한번 봅시다. 캐릭터.java 보시면 non-static field 선언들이 쫙 장렬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의 이름입니다. 공격력입니다. 방어력입니다. 그다음에 최대 체력입니다. 이게 이제 캐릭터 한 명에 대한 기본 능력치가 되겠죠. 그래서 대결 딱 들어가면 현재 체력은 최대 체력으로 맞춰둔 채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공격력 공방을 주고받는 느낌이죠. 내 공격력 빼기 상대 방어력 하면 실질적인 이번에 피해량, 데미지라고 보통 부르는 그거를 계산해서 상대의 현재 체력을 깎는 게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콘솔 탭으로 연출을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매번 막타를 칠 때, 마무리 공격을 할 때 외치는 멘트, 그 다음에 마무리 공격을 당할 때 단말마라 부르죠. 외치는 멘트를 여러분이 따로 지정할 수 있게 스트링 형식 non-static field도 역시나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요런 거 구성돼 있고, 아레나.java를 가보시면 요거 파란 주석 조금 이따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듀얼이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가 내용물 전부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듀얼은 두 캐릭터가 싸우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는 누가 싸우고 누구랑 싸울 거냐를 이름 LHS, RHS라는 두 인수로 받아갖고 요 안에서 싸움을 붙일 거예요. 뭐 인수 여러분 본 적 있잖아요. 파이썬 수업 같은 데서 뭐 그 fx 할 때 x를 인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아무튼 지금 보시면 그래서 LHS, RHS 둘 다 캐릭터를 하나씩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LHS, RHS는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그 left hand side, right hand side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손 쪽, 오른손 쪽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맞나? 이건 제 왼손이고 여러분한테 이게 왼쪽이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LHS, RHS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냥 쉽게 말하면 1P, 2P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막 서로 싸우는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물은 지금 당장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주석을 달아놓긴 했는데 아무튼 방금 얘기했던 그런 느낌입니다. 처음에 대결 시작할 때 일단 만 P로 스타트하는 거예요. 맥스 HP로 세팅하고 스타트하고 일단 이 게임에서는 무조건 1P가 먼저 때립니다. LHS가 먼저 공격해요. 그 다음에 RHS가 살아있다라면 오른쪽 친구가 살아있다라면 이제 그 친구가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LHS가 살아있다면 또 LHS가 공격하고 등등 이런 식으로 공방을 주고받다가 언젠가는 한쪽에 HP가 0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필살기 멘트를 외치고 공격하는 자가 필살기 멘트를 외치고 공격당하는 자가 마지막 한마디를 하면서 게임이 끝이 나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준비되어 있고 자, 요거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지금 투도 주석으로 아레나점 잡아 네 번째 줄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직접 한번 파란색 주석을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서 적는 방법 간단해요. 여러분 지금 아마 준비 다 돼 있겠죠? 그 시프트 아니 미안해요. 슬래시하고 시프트 8에서 별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요 파란 주석의 첫 줄을 적는 셈이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치면 뭔가 복잡한 걸 자동 완성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파람즈, 골뱅이 파람즈, 골뱅이 위턴 이거 막 그 이제 막 멘션 같은 거 할 때 쓰는 그거잖아요. Shift 2 하면 적을 수 있는 거. 그래서 파람 LHS, 파람 RHS 위턴 해서 살짝 보면 아마도 우리가 요 메서드, 듀얼이라는 이름의 메서드에 대한 설명을 적는 건데 요 맨 위에는 그냥 일반적인 설명을 적고 요 각각의 줄에다가는 LHS 오른쪽에다가는 LHS 인수 자리에 담기는 값이 이 안에서 어떤 용도로 쓰일 거냐 이게 이 인수가 뭘 의미하는 거냐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요 위턴 값 현재 인티 형식 값이 위턴된 거란 말이에요. 위턴 값이 뭘 의미하는 거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정신이었다면 레프트가 이기면 음수를 위턴할 겁니다. 라이트가 이기면 양수를 위턴하도록 설계했어요. 무승부란 없습니다. 한 명이 뒤질 때까지 대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설명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두 캐릭터가 대결을 수행합니다. 이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왼쪽 캐릭터입니다. 먼저 공격함. 그래서 오른쪽 캐릭터입니다. 나중에 공격함. 그 다음에 LHS가 왼쪽 캐릭터가 이긴 경우 음수, 진 경우 양수를 위턴합니다. 여러분 편하게 한국말로 아무렇게나 적으실 수 있고 그렇게 일단 적어둔 다음에 저장 한번 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듀얼 메서드 이름에 마우스 포인터 한번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그럭저럭 그럴싸하게 우리한테 툴팁으로 보여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럴싸해요. 파라메터스, LHS, RHS, 위턴즈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전 예시에서 설명을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자, 여러분이 이런 설명 같은 거 적을 때 막 예를 들면 두 캐릭터가 대결을 수행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두 줄에 걸쳐서 내가 설명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마음먹고 엔터키를 쳤다 칩시다. 근데 아쉽게도 이 듀얼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그냥 한 줄에 걸쳐서 그냥 보여줘 버려요. 엔터키를 몇 번을 치든 탭키를 몇 번을 치든 전혀 상관없이 이 친구는 그거를 띄어쓰기 한 번으로 그냥 퉁치고 모든 것들을 연결을 해버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러지 않고 제발 툴팁에서 강제 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이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요 막 여는 꺽쇠를 여시고 BR을 적고 꺽쇠 닫기를 해서 그럼 뭔가 회색으로 색깔을 다르게 표현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시면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알아먹고 두 캐릭터가 대결을 수행합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강제 개행을 해서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막 여러분 그 웹페이지 같은 거 HTML이라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여기다가 예를 들면 그 막 뭐 색깔을 이걸로 입혀라 뭐 아니면 이거를 소스 코드인 것처럼 잘 꾸며갖고 보여줘라 그런 느낌의 소위 태그를 써서 요 파란색 주석을 좀 더 예쁘게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파란색 주석은 이렇게 툴팁으로 보여주는 게 원래 용도가 아니라 요 점 자바 파일에 대한 설명서 웹페이지를 편하게 만드는 용도로 도입된 친구라서 이런 기능이 그냥 같이 동봉되어 있다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웹페이지 따로 구경하기 싫잖아요. 그냥 마우스 포인터 딸깍해서 갖다 대는 게 훨씬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러려니 하고 다만 미래의 나한테 좀 더 내가 원하는 강제 개행 적당히 해가면서 적당히 문단 나눠가면서 설명을 진행하고 싶다라면 요 BR 어쪽으로 써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원한다면 그 HTML 어쩌고에서 쓰는 그래서 여는 꼭지를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지금 내가 여기서 쓸 수 있는 다양한 뭔가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이 여기다 웹페이지를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B 같은 거 쓰면 그래서 B로 열고 슬래시 B로 닫는 느낌으로 하면 이 대결에 B로 묶어둔 거잖아요. 이 두 글자를. 그럴 때 이 대결 두 글자만 굵은 글씨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볼드하게 우리한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이런 디테일을 굳이 주석에서 여러분이 살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이제 예를 들면 프린트LN이라든가 그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양한 용도로 쓰게 될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적으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영어만 할 줄 안다면 본인이 적어둔 설명을 최대한 명료하게 읽을 수 있게 이런 꾸밈 처리를 잘 해둔 채로 파란색 주석을 남겨놨다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의 이클립스도 이 메서드에 대한 설명 적을 거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인수 2개 받는 거고 각각 인수 이름은 뭐고 리턴 값, 인트 형식 값을 리턴할 거다 까지 다 확인을 해서 이런 느낌으로 그 각각을 카테고리화해서 LHS에 대한 설명 등등을 나눠서 붙일 수 있게끔 여기까지 자동 완성을 해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싸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그런 방식대로 싸워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코드 캐릭터.자바에 이미 필드 선언, non-static 필드 선언 잘 적어놨어요. 아레나.자바, non-static 메소드 정의, 내용물 잘 구성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우리가 지금 작성할 코드는 프로그램.자바를 한번 가봅시다. 프로그램.자바 가시면 그래서 자 적나라한 이름으로 로컬 변수 3개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나랑 저 사람이랑 경기장이요. 그래서 그 셋에 대해서 new 수식해가지고 캐릭터 덩어리 하나하나 담아놓고 경기장도 한 덩어리 건축을 해놨습니다.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내려가시면 이제 여기는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캐릭터 이름 자유롭게 지정해 주시고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지금 U를 마스터 2로 해놨으니까 여러분을 미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량한 학생으로 할게요. 그래서 선량한 학생의 공격력은 10이고 방어력은 5고 최대 체력은 40이에요. 그 다음에 필살기 멘트를 적으세요. 뭐 이것이 백성의 분노다. 여기 뭐라고 적을까요? 여러분이 필살기를 쳐맞았을 때의 대사입니다. 이대로 끝인가? 그래서 이 정도 해두고 저는 마스터이고 제 공격력은 20이고 방어력은 없어요. 제가 선심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최대 체력은 40이고 그다음에 멘트는 적절한 것들로 준비를 해놨어요. 자, U도 고치셔도 됩니다. 그건 완전 여러분 마음이에요.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아마도 제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이기고 싶어서 여러분을 처치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원하신다면 바꾸셔도 돼요. 뭐 공격력 3만 하면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해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마스터 2의 공격력을 마이너스 20으로 하면 이제 힐링 펀치가 되는 거잖아요. 공격할 때마다 체력이 증가하는 마술을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캐릭터 살짝 꾸며주시고 스트링 리터럴 살짝 적어두시고 이제 요 밑에 투두 주소 밑에다가
그렇게 지금 덩어리들은 준비가 다 됐어요. 내 캐릭터, 상대방 캐릭터, 그 다음에 싸우기 위한 경기장까지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셋을 모아서 이제 미랑 유가 아레나에서 듀얼을 한다. 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 하나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메소드 호출식을 적으면 되겠죠. 그 메소드 호출식을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듀얼을 호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듀얼은 현재 non-static 메소드 이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 경기장 먼저 완전한 수식 경기장 하나 어디서 싸울 거냐? 아이고 아레나를 먼저 적으시고 거기다 점을 찍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해둔 듀얼이 뜰 겁니다. 엔터를 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이클립스가 약간의 인공지능 같은 게 들어있어서 위에 있는 코드 적당히 읽으면서 이제 적당히 지금 싸울 수 있을 법한 캐릭터 각각이 들어있는 이름들을 왼쪽 오른쪽에 미리 적어둔 채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나는 마스터이가 선빵을 치게 만들고 싶어 하면 U를 왼쪽에 적으시고 보통은 여러분이 먼저 때리고 싶겠죠. 그러니까 미를 왼쪽에 적고 U를 오른쪽에 적어둔 채로 그 다음에 그냥 엔터 한 번 더 친 다음에 여기까지가 메소드 호출식이고 엔터 두 번 더 친 다음에 세미콜론 하시면 수식문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세 덩어리를 가지고 두 캐릭터가 이 경기장에서 싸움을 하도록 적은 겁니다. 그럼 완성이에요. 컨트롤 F11 누르면 이제 여러분과 저의 피 튀기는 혈투가 시작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한번 구경해 볼게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어디 봅시다. 컨트롤 F11 하면 선량한 학생의 공격, 제 체력은 30이 됐습니다. 마스터 2의 공격, 저는 가차없이 15 데미지씩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적절한 필살기 멘트를 하고 여러분이 남은 체력이 마이너스 5가 돼서 이대로 끝인가 하고 프로그램이 터미네이티드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살짝 뭔가 우리 헬로월드 출력하는 걸 생각해보면 한도 끝도 없이 막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젠틀하게 사람들이 이제 이 대결의 양상을 좀 더 쉽게 구경할 수 있게끔 중간중간 살짝 쉬는 타이밍을 지금 넣어놨다라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우리 수업에서는 글이 쓸 일이 없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그 파이썬 동네에서 타임, 임포트 타임 한 다음에 타임점 슬립을 써봤다면 자바 동네에서도 그거랑 비슷하게 얼마든지 적을 수 있도록 슬립인가 뭔가 메소드가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걔가 좀 쓰는 게 좀 잔망스럽습니다. 이상한 코드 적어야 돼요. 그래서 아레나.자바에서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스크롤 쭉 내리시면 밑에 잠깐만 이런 느낌으로 지금 중간중간에 여기저기 끼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랑 똑같이 보입니까? 이 코드? 요거 지금 중간중간에 껴 있습니다. 트라이 시도해보자는 뜻이잖아요. 이게 적혀 있습니까? 그래요. 다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랑 똑같은 코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전체 트라이문이라고 부를 만한 요 코드 덩어리를 실행함으로써 여러분은 500밀리초 동안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잠깐 중지시키는 게 가능해요. 요 thread.sleep이라는 얘 아마 이탈릭 체니까 스태틱 메서드인 것 같죠? 요 스태틱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은 절대로 500밀리초가 되기 전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최소 500밀리초 잠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500.000밀리초 같은 느낌으로 되게 정밀하게 잠들겠지만 일단은 의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LHS 1P의 공격이라고 출력한 다음에 잠깐 기다렸다가 그 아래 문장을 실행하도록 만들고 싶을 때는 이 코드 덩어리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저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무슨 의미냐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게임 만들 때는 저거 쓰면 안 됩니다. 게임 만들 때는 요 코드 덩어리 쓰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이 잠들면 안 돼요. 게임이 잠든다라는 건 곧 화면이 멈추고 입력도 안 먹히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렉이 걸리는 거예요. 게임은 사용자가 아무것도 안 누른다, 제한시간 30초다 할 때 30초 동안 잠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30초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뭐 애니메이션을 재생한다라든가 소리를 재생한다라든가 온갖 잡무를 다 맡아야 돼요. 게임 그 화면 뒤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거를 실제 게임 만들 때는 쓰지 않을 건데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순차 흐름에 따라서 대결 쭉 진행하는 거니까 살짝 써봤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그럭저럭 구경해 볼 수 있을 거고 일단 정리하면 자 봐봐요. 캐릭터란 무엇인가? 캐릭터 한 명을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는 뭐가 필요한가가 지금 클래스 캐릭터에 대한 클래스 정의 내용물 중괄호 안에 각각의 non-static field 선언으로서 지금 적혀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데이터들을 모아둔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 아레나 클래스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장의 이름 같은 건 하등의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경기장이 무엇이냐를 나타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경기장에서 싸운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예를 들면 다른 경기장이면 다른 방식으로 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게임은 제가 만든 거랑은 다른 느낌으로 두 캐릭터 사이에 우열을 가린다든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걸 감안하면 요 아레나라는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 안에는 일단 목표가 목표다 보니까 메서드 정의만 적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멋을 내기 위해서 저런 거 도입해놨지만 쟤는 일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rogram.main 우리가 직접 코드 적었던 그 메서드 정의 같은 경우는 얘는 실제 대결을 컨트롤 F11 누르면 한 번 수행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그 다음에 어떤 캐릭터 선량한 학생이랑 마스터 2랑 둘이 경기장 아레나에서 싸울 것이다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한 줄까지 적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잘한 전체 프로그램에서 어떤 덩어리를 어떻게 쓸 거냐를 구성하는 자잘한 내용들이 전부 다 저 메인 메서드 정의 안에 들어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인 내용물을 컨트롤 F11 누를 때마다 한 번씩 실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컨트롤 F11 누를 때마다 실제 대결을 한 판 수행할 때 보시면 돼요. 여긴 지금 주사위 굴린다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항상 게임 결과는 동등하게 나올 겁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을 마지막에 처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을 진행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요 클래스와 인스턴스 덩어리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10시 51분인데 제게는 약 50분 정도가 남은 거죠. 그죠? 그 안에 주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생각해 보면 자, 일단 지금 보시면 살짝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어디 봅시다. 보시면 지금 ATK라는 non-static field 이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선언 적어서 도입한 공격력 이름을 쓴다 하더라도 요 lhs.atk를 할 때랑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딨냐 rhs.atk를 할 때랑 실제로 계산 결과값이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lhs.atk 하면 선량한 학생의 공격력이 되는 겁니다. rhs.atk 하면 그때는 마스터 2의 공격력이 되는 거예요. 일단 방금 봤을 때 분명히 지금 이런 느낌의 수식이 위에도 적혀있고 아래도 적혀있단 말이에요. 여긴 지금 rhs.lhs.입니다. 저 위엔 반대로 적혀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위에서 계산했을 때의 데미지랑 아래에서 계산했을 때의 데미지가 서로 다르게 지금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실제로 눈으로도 구경할 수 있었고요. 괜찮아요? 지금 여기서 요점은 동일한 필드 이름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 결과가 그때그때 다른 숫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기 볼 보는 것보다 프로그램.자바를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여기는 그 자리에 새로운 값을 담는 거잖아요. ATK에다가 10을 담는다 할 때 me.atk를 하면 여러분 캐릭터에 내 캐릭터의 공격력을 세팅한다는 겁니다. 밑에 거는 마스터 2의 공격력을 세팅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그냥 직관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거잖아요.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동일한 이름 ATK를 썼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 점이라는 거예요. 선언을 하나만 적어놨거든요. int atk 세미콜론이라고. 근데 그 동일한 int 필드 이름을 점 왼쪽에 다른 수식을 적어놨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캐릭터의 공격력, 다른 캐릭터의 공격력 완전히 서로 다른 위치에 서로 다른 값을 담는데 성공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수식 미를 계산했을 때 나오는 덩어리랑 수식 u를 계산했을 때 나오는 덩어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거긴 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mi.u를 먼저 계산을 해놓는다. 그러면 당연히 동일한 캐릭터의 공격력을 세팅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 mi나 u나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이거 는 하면. 그죠? 그래서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mi랑 u는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mi.atk랑 u.atk가 지금 서로 다른 위치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자리를 나타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아레나.듀얼 정의 중괄호 안에 있는 수식 LHS.atk가 실질적으로 내 공격력을 의미했던 이유는 자 봐봐요. 지금 LHS.atk, RHS.atk가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할 때는 LHS.atk는 여러분 캐릭터 선량한 학생의 공격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RHS.atk는 마스터 2의 공격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당연히 그렇지라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여러분 파이썬 수업에서 배웠던 바로 그 인수 개념이 지금 여기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메소드 호출식 적을 때 이런 식으로 mi, u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LHS 자리에 mi를 담고 RHS 자리에 u를 담은 다음에 대결을 수행을 한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설명하기로는 아레나.자바에서 이거 실제로 게임할 때 RHS.atk 하면 마스터 2의 공격력이죠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서로 다른 RHS라는 이름을 썼지 U라는 이름을 쓰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RHS라는 이름을 써서 .atk 했을 때 결과적으로 마스터 2의 공격력이 나온다는 걸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소드 호출식을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전에 봤던 인수 내지는 리턴과 같은 데이터 흐름을 그대로 여러분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위에 마스터 2에 해당하는 덩어리가 따로 있고 선량한 학생 덩어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LHS 자리에 mi를 담는다, RHS 자리에 u를 담는다 할 때는 그 캐릭터 덩어리 자체를 복사해서 담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얘는 프리미티브 형식이 아니니까요. 그렇긴 한데 어차피 메모리 위 저기에 있어 라고 그냥 그 레퍼런스라고 말할 만한 그 숫자만 담아두면 얼마든지 듀얼 안에서도 메모리 위에 똑같은 자리에 있는 캐릭터 덩어리를 손에 쥐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점을 찍고 ATK 하면 결과적으로 LHS 점 했을 때는 선량한 학생의 공격력, RHS 점 했을 때는 마스터 2의 공격력을 꺼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종의 데이터 흐름 여기서 지금 이야기했다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얘를 1PB를 뒤집어서 한다면 그때는 그 메소드 호출식 계산하는 도중에는 LHS가 U가 되겠죠. 마스터 2가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해보시면 뭐 지금은 결과가 똑같이 나오겠지만 선빵의 문제가 아니라서 똑같이 나오겠지만 아무튼 이전과 대결 양상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얘는 이제 그럴싸한 뭐 내용이고 반쯤은 복습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하나를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새로운 선언, 경기장이 이게 너무 흥해요. UFC 같은 거라서 지금 마주 그냥 인스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체인점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2호점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선언 도입해 둔 거예요. 로컬 변수 이름 도입해 두고 거기다가 경기장 하나를 새로 짓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장에서 내가 싸움을 붙인다. 내 캐릭터랑 상대방 캐릭터랑 하면 그때는 1호점에서 경기했을 때랑 2호점에서 경기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이거는 저는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프로그램.자바 가서 짠짠짠 아레나 1호점, 2호점 열었어요. 그 다음에 역시나 new 수식 한 번 더 계산해서 2호점을 진짜로 팠습니다. 그 다음에 2호점에서 싸움을 붙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볼 필요도 없죠. 이렇게 열심히 싸울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무자비하게도 여러분을 적절한 필살기 멘트를 외치면서 한 번 더 처치를 하게 되겠죠. 완전히 아까랑 똑같은 대결 양상을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른 경기장에서 싸웠어요. 우리가 아레나 2하고 점 한 다음에 듀얼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아레나하고 점 찍고 듀얼 한 거랑 완전히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이유가 뭐냐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 1호점에서 싸울 때랑 2호점에서 싸울 때랑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냐예요. 일단 지금 듀얼에 대한 메소드 정의는 한 번밖에 안 적었어요. 근데 그거는 필드도 마찬가지잖아요. ATK라는 선언 한 번밖에 안 적었어요. 근데 mi.atk 할 때랑 u.atk는 서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인수 개념까지 들어가면 LHS.ATK랑 RHS.ATK도 서로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지금 박진감 넘치는 한방 싸움으로 지금 바뀐 겁니다. 한방 싸움으로. 근데 지금 메서드 정의도 하나를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경기장을 붙잡고 점 찍고 1호점에서 싸운다, 2호점에서 싸운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를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다시금 데이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그림을 보고 한번 살펴봅시다. 자, 방금 전 본 메서드 호출식 부분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짧은 수식에 무려 4개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내 이름 다 미라는 이름, 유라는 이름은 메인 메서드 정의 안에서 도입한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듀얼이라는 이름은 아레나.자바에서 메서드 정의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레나2랑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냥 아레나죠. 아무튼 아레나2도 역시나 메인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서 도입한 로컬 변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3개는 데이터 이름이에요. 맞죠? 로컬 변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코드 이름, 메서드 이름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듀얼은 지금 이전 버전이랑 동일한 이름을 쓴 셈이 돼요. 1호점에서 싸우나 2호점에서 싸우나 둘 다 아레나 소속 듀얼을 쓴 셈입니다. 괜찮아요? 왜냐? 그 이유는 점 왼쪽에 적어둔 수식 완전한 수식이고 계산하면 뭐 나오냐? 아레나 덩어리 하나가 튀어나오는 아레나 형식 수식을 적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system.out.println 하나, err.println 하나, 동일한 println이라는 코드 이름을 쓴 셈 쳐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들어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 이름이 똑같다라는 건 방금 봤던 그 유일한 메서드 정의 안에 적혀 있었던 동일한 내용물 문장을 실행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그럼 이제 일단 듀얼은 똑같은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데이터 이름이 3개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일단 두 이름 미랑 유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1호점에서 싸울 때도 내가 1P고 마스터 2가 2P였어요. 그리고 2호점에서 싸울 때도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캐릭터 정보를 각각 LHS, RHS 자리에 밀어넣고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도 결과적으로는 1호점에서 싸움을 붙이든 2호점에서 싸움을 붙이든 동일한 공격력, 방어력, 이름, 필살기 멘트를 써서 지금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이전 버전이랑 다르게 적은 이 수식이에요. 아까 전에는 1호점에서 싸운다. 지금은 2호점에서 싸운다. 그 둘은 명백히 서로 다릅니다. 계산하면 완전히 다른 게 튀어나와요. 지금 메인에서 미리 준비하기로는 뉴를 총 4번 호출했단 뉴 수식을 총 4번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덩어리가 하나하나 뿅 하고 생깁니다. 뉴 스캐너할 때 스캐너 하나 생기듯이 우리는 명백히 뉴 수식을 2번 계산했어요. 서로 다른 경기장이 지금 2개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전이랑 다른 경기장을 들고 와서 점 찍고 듀얼을 호출식을 적어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쉽지만 out.println이랑 err.println에서 실행 양상이 서로 달랐던 거랑은 다르게 지금 아레나 소속 non-static 데이터 이름, non-static field 이름은 우리가 전혀 그 선언을 적어두지 않았어요. 또한 아레나 소속 메서드 듀얼, 메서드 정의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레나 소속 필드 이름을 써서 작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경기장 이름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도록 오로지 LHS 안에 들어있는 거, RHS 안에 들어있는 것만 써서 전체 대결을 수행하도록 코드가 작성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 자리에 아레나를 적든 아레나2를 적든 코드 실행 양상이 완벽히 똑같을 수밖에 없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명백히 사실이에요. 우리가 경기장마다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같도록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마치 캐릭터마다 서로 다른 공격력, 이름을 같도록 만들 수 있는 것처럼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지금 경기장 클래스 아레나 정의 중괄호 열어보시면 거기는 오로지 메서드 정의 하나만 딸깍하고 들어있는 겁니다. 다른 게 전혀 소속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듀얼 한다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지금 아레나 덩어리 안에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그런 서로 다른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때
우리의 듀얼을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어 두는 게 가능해요. 스태틱 메서드는 정확히 이런 국면에서 여러분이 도입을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경기장에서 싸우는 거냐가 듀얼의 양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와 같은 상황에서는 굳이 경기장을 만들 필요가 없도록 굳이 아레나 형식 수식을 적은 다음에 점을 찍어야지만 호출식을 적을 수 있는 그런 난스태틱 메서드를 도입하지 않고 대신에 그냥 메서드 정의 왼쪽에 스태틱 하나만 딸깍 붙여두고 오면 훨씬 더 편하게 우리가 대결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아레나 점 자바예요. 여러분 오셔서 우리 적당히 위에 보시면 듀얼 메서드 정의 첫 줄 나올 거잖아요. 이 왼쪽에다가 우리가 스태틱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듀얼은 이제 이탈릭체로 나중에 보여줄 스태틱 메서드가 됩니다. 아레나 소속 스태틱 메서드가 돼요. 그럼 이제 프로그램.자바로 돌아와서 그 스태틱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을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노란색으로 뜰 것이고 우리는 그냥 소속 관계만 명시해서 아레나 클래스 정의 안에다가 적어둔 그 듀얼을 지금 호출하겠어. 거기엔 지금 싸우는 방법 다 적혀 있거든요. 그 방식을 써서 미랑 유를 싸움을 붙이겠어와 같이 메서드 호출식을 간편하게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위에 원래 마련해둔 새로운 아레나를 건축을 한다. 뉴 수식 내지는 그런 아레나 덩어리를 다루기 위한 로컬 변수 선언까지 깔끔하게 날려버려도 전혀 지장이 없게 되는 거죠. 훨씬 더 간편하게 대결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쁘지 않죠? 지금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럴싸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대결의 양상을 살짝 틀어볼게요. 살짝 틀어서 좀 더 현실에 가까운 느낌으로 한번 가져간다 생각을 해봅시다.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인간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막 아웅다웅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비가 붙었다 칩시다. 막 예를 들면 뭐 전철에서 뭐 내리는 사람, 타는 사람, 여러분 우리 생각은 일단 내린 다음에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양대역이에요. 지금 8시 55분입니다. 근데 지금 내리려고 문 앞에 섰어요. 근데 다른 분이 먼저 타겠다라고 막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나겠어요? 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대결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지금 당장 한양대 그 올림픽 체육관으로 옵시다. 대결합시다. 이런 식으로 거기 경기장에 가서 대결을 시작하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55분이란 말이에요. 5분 남았습니다. 그 즉석에서 대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대결은 두 사람 사이의 아웅다웅은 보통은 쌍방폭행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장에서 싸운다와 같이 메서드 호출식을 적는 게 아니라 캐릭터에다가 점을 찍고 듀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싸움을 건다. 그러면 누구랑 싸울 거냐를 인수로 받는 느낌이 될 겁니다. 저 사람도 나한테 싸움을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기존의 코드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나랑 저 사람이랑 싸운다. 아니면 저 사람이랑 나랑 싸운다예요. 이거를 내가 싸움을 걸겠소. 누구랑 싸울 거냐. 또는 그 반대가 가능하도록 메서드 호출식을 아래와 같이 적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점 왼쪽 수식이 중요한 거죠. 누가 지금 싸움을 거는 것이냐, 누가 1피냐를 상징하는. 당연히 싸움을 거는 사람이 선빵을 치겠죠. 그게 순리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메서드 호출식을 적어서 진행을 한다고 봅시다. 지금 딱 보면 저 아래 버전 듀얼은 당연히 캐릭터 소속이어야겠죠. 왜냐? 캐릭터 하나 튀어나오는 수식 적고 점 찍은 다음에 듀얼 호출식을 적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딱 봤을 때는 인수를 하나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막 2대1로 싸우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1대1이에요. 근데 내가 싸움을 건다. 미라는 이름을 미리 왼쪽에 적어놨어요. 따라서 나는 누구랑 싸울 거냐 한 명만 정하면 됩니다. 추가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다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듀얼 내용물은 잘 적혀 있으니까 그거를 살짝 복붙을 해서 캐릭터.자바로 돌아간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이제 이 캐릭터가 싸움을 한다. 누구랑 싸우게 만들 거냐와 같은 느낌으로 그 듀얼 새로운 듀얼 캐릭터.듀얼의 메서드 정의 내용을 살짝 고쳐보도록 할게요. 자, 괜찮아요? 지금 아래 버전도 충분히 가능하죠? 누구랑 싸울 거냐가 메서드 호출식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미랑 유랑 싸운다라는 게 잘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버전 듀얼은 인수를 하나만 받아도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 정도를 확인해 보고 요거까지만 하면 정리하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30분이면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아레나 점 잡아가서, 자, 이거 살짝 힌트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요 듀얼 함수 정의, 아니면요, 메서드 정의 첫 줄 있잖아요. 왼쪽 보시면 엄청 조그만하게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호가 박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를 살짝 클릭해 보세요. 저는 지금 이게 해상도가 애매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요 마이너스 동그라미를 누르시면 이렇게 플러스 동그라미로 바뀌면서 10번째 줄 바로 아래가 막 100 몇 번째 줄 막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메서드 정의 중괄호 열고 닫고 내용물을 전체를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어요. 마치 그 여러분 탐색기에서 폴더 살짝 펼쳤다가 접었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중괄호 단위, 어떤 내용물 단위로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닫은 다음에 요 한 줄만 전체 복사하면 내가 이 메서드 정의 닫는 중괄호까지 전체를 복사한 셈 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Shift 아래 화살표 같은 거에서 전체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캐릭터 점 자바로 가서 적당히 밑에다가 여전히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이에요. 적당히 안쪽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줍시다. 그러면 아까 그 100 몇 줄 가까이 되는 친구가 전체가 붙여넣기가 돼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이제 코드를 살짝 수정을 해봅시다. 여기죠. 이제 더 이상 얘는 스태틱 메서드가 되면 안 돼요. 점 왼쪽에 누가 싸움을 걸 거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태틱은 일단 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는 2명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1명만 받도록 구성할 거예요. 내가 싸울 거다. 누구랑 싸울 거냐? 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빵 치는 게 당연히 유리하니까 그 사람을 RHS로 잡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밑에 오류가 빵빵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오른쪽 보시면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왜냐? 이제 이 안에서는 더 이상 LHS라는 이름을 유효하게 적을 수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린 이 안에서 코드를 짜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상대방의 최대 체력 RHS.maxHP 하면 됩니다. 저 사람의 공격력 RHS.ATK 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의 이슈가 하나 생긴 거예요. 지금 미점 듀얼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선량한 학생이 나예요. 내가 선량한 학생이에요. 나는 계산하면 선량한 학생의 공격력이 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지금 우리가 정한 인수 이름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점 왼쪽에 미점하고 우리가 스타트했는데 그 미가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일단 여기는 해결책을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할게요. 일단 여기서는 봐봐요. 우리는 요 LHS라는 이름을 현재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요걸 살짝 선택하고 컨트롤 F를 누르시면 내가 방금 전에 고른 LHS 점이 요 하얀색 창, 오른쪽 위에 살짝 뜬 하얀색 창에 박힌 채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 왼쪽에 있는 요 뭔가 꺽쇠 모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소위 찾아 바꾸기 기능이 열립니다. 좀 불편하죠? 보통은 이제 아무튼 간에 그래서 뭘로 바꿀 거냐? 우리는 일단 LHS라는 단어가 지금 말이 안 돼요. LHS 점 하는 게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뭘로 바꿀까를 지금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그 밑에다가 아무것도 적지 않은 채로 이것도 단축키 바뀌었을까? Replace All 버튼을 눌러주세요. 일단 단축키는 Ctrl Enter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딸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 파일 안에 보이는 모든 LHS 점을 싹 날려버리는 게 가능하고 저장하시면 오른쪽 보시면 아까 전에 막 빨간색 두드러기 나 있던 게 다 이제 회색 두드러기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일단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 저장하시면 진짜로 오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볼게요. 저만 볼게요. 이거는 그 데미지 계산식 한번 봅시다. 여러 번 공격하는 걸 보는 게 좀 더 기분이가 좋겠죠. 여기 있습니다. 51줄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긴 그냥 대놓고 ATK를 적고 있어요. LHS.ATK가 아닙니다. 일단 상대방 캐릭터 인수로 받은 인수 이름이죠. RHS는 상대방의 방어력, 마스터 2의 방어력을 의미하는 거는 일단 여기는 아까랑 동일하게 적었고 얘는 아까랑 동일하게 동작할 수 있어요.
메서드 호출식에 괄호 열고 U하고 괄호 닫았다면 얘는 마스터 2의 방어력이 맞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우리는 그냥 필드 이름을 그냥 적었어요. 그랬더니 꺼져. 누구 공격력인데?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인정을 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요 ATK가 맨 땅에 나오는 게 가능은 하냐라는 첫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은 합니다. 왜냐? 얘에 대한 선언이 어딨냐? ATK 지금 캐릭터 소속 이름이잖아요. 캐릭터.atk입니다. 그 다음에 얘 제가 선택한 채로 스크롤 올려서 보면 얘에 대한 선언은 여기 있어요. 중괄호 하나 바깥에 있습니다. 그죠? 필드 선언이에요. 동일한 캐릭터 소속 필드 이름입니다. 그래서 중괄호 하나 밖에 있기 때문에 스코프 관점에서 이 ATK라는 이름 자체는 쓰는 게 가능해요. 일단은 적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의미를 갖는 거냐? 과연 이게 내 캐릭터, 미의 ATK를 의미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류가 해결됐으니까 기분이는 좋아졌잖아요. 프로그램.자바로 가서 얘는 주석으로 막아놓고 이제 좀 더 현실적인 듀얼을 한번 시켜봅시다. 미하고도 점을 찍으시면 이제는 메서드 이름 듀얼이 뜰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엔터 치면 우리 AI가 이클립스가 알아서 지금 당신이랑 싸울만 자기 자신이랑 싸울 것 같진 않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U를 골라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엔터 치고 세미콜론 하시면 메서드 호출식 구성할 수 있고 난스태틱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이죠. 컨트롤 F11 누르면 또다시 여러분이 또 마스터이한테 처발리는 거를 연출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랑 진짜로 완전히 똑같은 대결 양상이 나올 거예요. 적절한 필살기 멘트 뱉었고 이대로 끝인가 하고 터미네이티드 될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ATK 세 글자만 적었는데 그게 지금 같은 경우는 미의 ATK로 선량한 학생의 공격력을 가져와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고 자 그래서 두 버전을 한번 다 들고 와봤어요. 그 다음에 수식 하나, 는 수식 하나를 역시나 끌고 갖고 왔습니다. 위에 거는 아까 봤던 그 경기장에서 싸운다 버전이에요. 그래서 누구랑 싸울 거냐를 지정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제 공격력이랑 선량한 학생의 방어력을 빼긴 한데 아무튼 간에 두 인수 이름 RHS.LHS.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U의 방어력이냐 미의 방어력이냐를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래 버전은 방금 우리가 적었던 메서드 호출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LHS 점 부분을 다 날려버렸어요. 근데 아까랑 똑같이 동작을 했다는 게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이 두 버전은 실질적으로 동치예요. 동일한 두 명이 동일하게 싸워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스태틱 메소드 호출 과정에서의 데이터 흐름은 이런 느낌으로 발생합니다. 자, 이거는 복습이에요. 파이썬도 똑같습니다. 이번 메소드 호출에서의 인수 자리에 수식 미랑 수식 유를 적어놨단 말이에요. 얘네를 먼저 계산하고 얘네 두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각각 인수 LHS에 RHS에 담고 그 다음에 비로소 중괄호 안 내용물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인수 개념입니다. 그래 놨기 때문에 RHS 점 하면 U의 것이 되는 거고 LHS 점 하면 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일단 두 캐릭터 정보를 둘 다 우리가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대결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지금은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아래에 있는 버전도 동등한 느낌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 미에 해당하는 정보가 없으면 대결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랑 싸우는지 저 사람 공격력 방어력이 뭔지 이름이 뭔지 알아야지 싸움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싸움이 잘 발생했습니다. 그 말은 여기도 이 메소드 호출식 계산하는 도중에 중괄호 내용을 실행하기 직전 타이밍에 미의 결과값을 어딘가에다 담아놨다는 얘기가 돼요. 일단 U는 인수 RHS에 담고 스타트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인수 그렇게 넣어놨고 그다음에 괄호 안에 수식 U 넣어놨으니까요. 근데 점 왼쪽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역시나 지금 들고 가서 실제 대결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직접 적은 건 아니지만 그 non-static 메소드에 대한 메소드 호출식에 그 점 연산자 왼쪽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그 메소드 정의 내용물 적을 때 특정 가능한 완전한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해요. 괜찮아요? 이번에 듀얼 내용물을 실행한다. 이 듀얼은 non-static 메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걔에 대한 호출식은 점 왼쪽에 수식을 적어놔야 됩니다. 캐릭터 하나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어야만 하도록 돼 있어요. 안 그럼 빨간 줄 끄었잖아요. 아까 전에 my class 2 말고 그냥 my class 생각해보면 오류가 떴습니다. 소속 관계만 명시한다고 메소드 호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한 명을 끌고 와야 됩니다. 지금은 미를 끌고 온 거예요. 그렇게 강제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듀얼 내용물 코드를 짤 때는 점 왼쪽에 있는 그 수식 계산한 결과값을 활용하기 위해 this라는 키워드를 마치 인수 이름인 것처럼 사용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수식 this의 형식은 당연히 캐릭터 형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계산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미가 내 캐릭터에 해당하는 덩어리가 튀어나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def라고 적었을 때는 의미 관점에서 dis.def라고 적은 거랑 완전히 동치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우리가 이 친구는 스코프 관점에서 가까운 데에 def라는 이름에 대한 선언이 없다면 중괄호 하나 밖에 있는 def 쓴 셈 쳐줄게 라고 축약을 해서 지금 적을 수 있게 돼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def라고 적으면 예를 들면 인수 이름 df, 로컬 변수 이름 df 막 그 단계 가까운 데 적혀 있지 않는 이상 가장 가까운 데 있는 non-static field 이름을 적은 셈 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친구는 누구의 방어력이냐를 얘기할 때 절대로 RHS.def를 쓴 셈 쳐주는 게 아니라 점 왼쪽에서 명시해둔 거기서 정해둔 그 친구의 방어력, 지금 같은 경우는 미의 방어력을 쓰도록 그렇게 dis.을 적은 셈 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is.은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 상황에서. 스코프 관점에서 그래도 된다라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뭐 저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방금 전에 고치기 했잖아요. 고치기 잠깐만. 캐릭터 자바로 가서 실행 취소 한번 해볼게요. 하면 LHS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LHS 대신에 dis.으로 바꾼 다음에 진행을 할 때도 아까랑 완전히 동등한 느낌으로 오류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dis. 했을 때 그 dis는 수식입니다. 캐릭터 형식 수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 계산하면 뭐 나오냐 질문한다면 그 메소드 호출식 점 왼쪽에 적어놓은 거 그거 계산한 결과값이 여기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결상으로는 미가 튀어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인수 이름을 정한 건 아니지만 마치 인수랑 동일한 메커니즘을 써서 dis 자리에 미 담고 RHS 자리에 u 담은 다음에 듀얼 내용물을 실행한다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위에 거도 똑같잖아요. 위에 거가 기존 버전이잖아요. 얘는 우리가 정한 두 이름에 각각 담아준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정보가 여기서도 필요해요. non-static 메소드 호출식 계산 도중에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정한 RHS에도 담지만 우리가 정하진 않은 dis에도 미 값을 담아갖고 전달하고 있다 봐주시면 돼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확실히 두 버전은 지금 실질적으로 동치가 맞는 것 같아 보여요. 동일한 두 데이터를 써서 대결을 수행해서 동일한 결과 튀어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1P, 2P도 뒤집지 않고 순서대로 잘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간 쉬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는데 지금 이게 아마 30 슬라이드 정도 남았을 거거든요. 지금 몇 분 남았습니까?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해두고 자 앞에 내용 조금 애매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일단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좀 직관적인 느낌의 예시를 들고 와서 설명을 진행해서 지금 당장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라고 느낄 수 있다면 이 뒤에 정리 슬라이드 다음 주에 진행하는 정리 슬라이드 좀 더 수월하게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유튜브 영상으로 아마 구경하고 있을 오늘 수업에 오지 않은 친구들도 영상 잘 확인한 다음에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정리해보고 이게 아마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 가장 어려운 범위가 될 거니까 다음 주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설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걸 하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해둡시다.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물어보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먼저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